요즘 들어 법정 스님 책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을 책은 홀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04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2010년 스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책을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마지막 인쇄로 남은 책입니다. 저도 법정 스님만큼은 아니지만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님의 일상이 더욱더 제 일상처럼 와닿는데요. 첫 에피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다가 몇 차례씩 깬다. 쌓인 눈에 비친 달빛이 대낮처럼 밝다. 달빛이 방 안에까지 훤히 스며들어 자주 눈을 뜬다. 내 방 안에 들어온 손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자리에 일어나 마주 앉는다. 요 몇 구절만으로도 그대로 시가 됩니다. 한 낮의 좌정보다 자다가 깬 한밤중에 이 좌정을 나는 즐기고자 한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으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기침이 오히려 고맙게 여겨질 때가 있다. 맑은 정신이 든다. 중천에 떠있는 달처럼 내 둘레를 두루두루 비춰주고 싶다. 오늘 하루 내 살림살이. 자, 그러면 나 자신은 오늘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 바깥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방이 많이 식었다. 예정보다 30분쯤 늦게 일어났다. 지난밤 자다가 깨어 허균이 엮은 한종록을 다시 읽었다. 옛사람들의 자취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배울 바가 참으로 많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를 배울 수 있다. 가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는 일이 풍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면 냉수를 2컵 마신다. 공복에 마시는 냉수. 즉 찬물은 목을 축일 뿐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씻어준다. 우리는 흔히 살아있는 생수를 멀리한 채 끓여서 죽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커피를 비롯해서 각종 음료들은 살아있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즐겨 마실 것이 못 된다. 목이 마를 때는 수시로 생수를 마신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 발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잃어간다. 제 발로 걷는다는 것은 그 땅의 의지에 그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걸어야 대지에 뿌리를 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아침 식탁에서 바흐의 판타지와 후가를 들었다. 또 무엇을 먹는가? 아침은 대개 빵 한쪽에 차 한 잔, 바나나와 요구르트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한 개씩 곁들이기도 한다. 점심과 저녁을 위해 미리 쌀과 잡곡을 물에 불려둔다. 밖에 나갔다가 오두막에 늦게 들어올 때는 햇반에 간단하고 편리함에 기댄다.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먹는 일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는다. 내 경험에 의하면 먹는 것만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 그리고 안팎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생활 습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출한 공복 상태일 때 정신은 가장 투명하고 평온하다. 말은 들을 대상이 있어야 한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나무나 새, 바위나 곤충 또는 구름이나 바람한테 혼잣말을 할 때가 덜어 있다. 이런 경우는 한 줄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무심하다. 이런 무심한 소리에는 그 삶의 향기가 배어 있을 듯 싶다. 그리고 오늘 아침나절 나는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침 기온이 영상이도 방이 식어 군부를 한 부엌 지폈고 집 뒤 나뭇간 사이에 있는 추녀 끝 물바지 홈통에 쌓인 낙엽을 긁어냈다. 언제 해도 내가 할 일이므로 그때그때 눈에 띌 때마다 즉시 해치워야 한다. 이 다음으로 미루면 무슨 일이든지 미루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 오늘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 실존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를 형성하고 내 업을 이룬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었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쌓은 업이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 당신 자신이 당신을 만들어간다. 고댁에서 들으라. 온 천지가 꽃이다.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곁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라. 꽃잎 하나하나, 꽃술과 꽃받침까지도 놓치지 말고 낱낱이 살펴보라. 그리고 꽃이 놀라지 않도록 알맞은 거리에서 꽃향기를 들어보라. 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 옛글에도 문향이라 표현했다. 이 얼마나 운치 있는 말인가. 꽃향기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결코 먼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눠보라.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 은연중에 그 사물을 닮아간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신비로운 우주의 조화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들의 분수에 맞도록 열어 보인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이런 도리를 이 봄철에 꽃한테서 배우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의 부. 북인도의 오지인 라다크 지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티베트 노인은 현대인들의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한다. 아마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좋은 옷과 가구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겨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이다. 당신들이 불행한 것은 가진 재산이 당신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빼앗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라다크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들의 생각을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제가 그 책을 읽고 라다크를 꼭 가보고 싶은 장소로 픽해놨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에 의해 내 인간 가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사람됨이다. 대나무 옮겨 심은 날, 여기저기에서 꽃소식이 묻어오는 이 봄철에 내 오두막에서는 일손이 바빴다. 돼지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때 내 안에서도 살아있음의 싹이 움튼다. 잠시 내가 기대고 산 집과 터전이지만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 심고 가꾸려는 생각의 싹이 내 안에서 움트고 있다. 집 뒤 언덕이 밋밋해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30년생 소나무 5그루를 구해 심었다. 바닷가에서 해풍에 시달리며 자란 나무라 수영이 매끄럽지 않고 굴곡이 많아 언덕에 어울린다. 이 소나무들이 크게 자라면 솔바람 소리를 일으킬 것이고 새들이 날아와 보금자리를 틀고 쉬어갈 것이다. 또 오두막 둘레가 너무 황량하고 허해서 대나무를 옮겨 심었다. 동해안에 드물지 않게 자생하는 오죽인데 서너에 지나면 운치 있는 대숲 울타리가 될 것이다. 댄잎에 푸슬푸슬 쌀랑눈이 내리는 소리도 들을만 하지만 스치고 지나가는 소소한 대나무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욕심 부릴 일이 없어진다. 산중 개울가에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후 가장 뻑뻑한 것은 흐르는 겨울 물소리가 없습니다. 소리와 빛 가운데 마음의 평안도 따르게 마련인데 흐르는 소리가 없으니 어디에 갇힌 듯 답답하기 그지없다. 산 너머 아는 집에서 돌수각 하나를 실어왔다. 뒷곁 옹달샘에서 넘치는 물을 대나무 홈대로 끌어 돌수각 위에 한 잣집 높이로 올려놓았더니 돌수각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각가에 나가 홈대에서 졸졸졸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와 눈을 맡기고 있다. 밤에도 수각가를 맴돌면서 흐르는 물소리로 내 속들을 씻어내고 있다. 너무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는 알맞은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런 흐름이야말로 우주의 호흡이며 맥박이 아니겠는가 싶었다. 걷기 예찬.
많이 걷고 생수를 많이 마시라는 말. 의사들마다 건강 비결로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다비드 르브르퉁은 그의 산문집 걷기 예찬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걷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또 소로우는 그의 일기에서 말하고 있다. 확신하거니와 내가 만약 산책의 동반자를 찾는다면 나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교감하는 어떤 내밀함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취미는 자연을 멀리함을 뜻한다.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횡단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끊임없이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도보로 걷는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반드시 혼자여야 한다고 하나같이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가 그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홀로 사는 즐거움.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히 우리 같은 독신 수행자는 주어진 여건 자체가 홀로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단지 혼자 지낸다고 해서 과연 홀로 있음인가?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가르침은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킨다. 즉 개체의 사회성을 말한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다. 바다 위에 외롭게 떠있는 섬도 뿌리는 대지에 이어져 있듯. 고독과 고립은 전혀 다르다. 고독은 때론 사람을 맑고 투명하게 하지만 고립은 그 출구가 없는 단절이다. 다코타족 인디언 오이에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와 더 가까이 있다. 홀로 있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절대 존재와 대화하는 일이 인디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이다. 자주 자연 속에 들어가 혼자 지내본 사람이라면 홀로 있음 속에는 나날이 커져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은 삶의 본질과 맞닿는 즐거움이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 즐거움이 없으면 그곳에는 삶이 정착되지 않는다. 부분적인 자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일 때 순간순간 생기와 탄력과 삶의 건강함이 배어나온다. 여기 비로소 홀로 사는 즐거움이 움튼다.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 전에 살던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맨 먼저 내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찢겨진 창문이었다. 청설모가 빈집의 창문을 너댓군다나 찢어 놓았다. 찢긴 창문을 새로 발라본다. 절에서도 요즘 신찬들은 도배사를 불러다 쓴다. 손수 할 줄도 모르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 같은 고전적인 중은 일찍부터 절에서 배우고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도 손수하고 있다. 혼자서 차분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투명할 수가 없다. 망상과 졸음으로 어설픈 참선을 몇 시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성성하고 고요한 삼매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로서 공부를 삼음이고 마음 닦는 일이다. 다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때로 마당에서 잡초 뽑을 때 이런 기분이 들어요. 잡초 뽑기 삼매경 같은 거. 오늘은 여름철에 입을 옷가지에 풀을 먹여 다렸다. 이런 일은 산중 생활의 한 일과다. 산중에서 살면 흘러가는 구름이나 바라보고 솔바람 소리나 들으면서 신선처럼 한가롭게 사는 걸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디나 그렇듯이 크고 작은 일이 늘 따르게 마련이다. 창 바르고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이런 일이 곧 마음 닦는 수행이고 중노릇이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를 대충 마치고 나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 산중에는 믿음직한 몇몇 친구들이 있어 든든하다.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청랭한 개울 물소리를 들을 때처럼 내 속이 트이면서 생각의 실마리가 풀린다. 소로우의 월든과 허균의 한종록과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과 조주 선사가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고 있다.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속이 더욱 깊어지고 투명해진다. 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나는 홀로 있어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그들은 나를 늘 깨어있게 한다.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건 간에 좋은 친구를 통해 삶의 질서와 규범을 배우고 익히면서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법정 스님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선변산수화라는 그림이 있다는데요. 이 그림에 어울리는 중국 나대경의 화재시가 있어 몇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내 집은 깊은 산골에 있다. 매양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이면 푸른 이끼가 뜰에 갈리고 낙화는 길섭에 가득하다. 살인문에는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 없으나 솔 그림자는 길고 짧게 드리우고 새소리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낮잠을 즐긴다. 이윽고 나는 샘물을 깃고 마른 솔가지를 주워다 차를 달여 마신다. 그리고 조용히 산길을 거닐며 송죽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사슴이나 송아지와 더불어 풀숲에서 뒹굴기도 한다. 앉아서 흐르는 시냇물을 구경하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기도 한다. 해가 기울어 지팡이에 기대어 살인문 안에 섰노라면 지는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려 노을에 붉고 푸른 색깔이 수만 가지로 변한다. 이때 소를 타고 돌아오는 목동들의 피리 소리에 맞춰 휘영청 둥근 달이 앞 시내에 돋아오른다. 나무 이야기. 나는 내가 몸담아 사는 곳이면 나무 화투를 즐겨 심고 가꾸었다. 50년대 말 해인사에서 통도사로 잠시 살아 갈 때에는 절 아래에 있는 여관 연못에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 수련뿌리를 캐어 가지고 가서 꽃을 피웠다. 달해온 시절에도 연못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겼다. 지난 봄 온양 인취사에서 분양받은 백년뿌리를 겨울 동안 신세진 동해안의 거처에 기념으로 심었다. 커다란 자배기에 바특을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두고 물을 끌어대었다. 며칠 전 궁금해서 그 집에 가보았더니 너울너울 자라오른 연잎 사이로 꽃봉오리가 두 송이 우뚝 솟아 있었다. 연못이 아닌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이 참으로 대견했다. 남쪽에서 옮겨다 심은 파초도 무성하게 자라 청청한 잎이 바닷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인취사에서 함께 얻어온 흰 백일홍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 바닷가 오두막에 백년과 흰 백일홍이 꽃을 피우면 볼만할 것이다. 뒷곁에 심어놓은 5그루 소나무도 자리가 잡혀 새움이 많이 돋았다. 칡넝쿨이 감고 올라 낫으로 그것을 걷어냈다. 심어놓은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대견스럽고 생명의 신비 앞에 숙연해진다. 내가 외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길을 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람보다 나무들이 좋아서일 것이다. 홀로 있어도 의연한 이런 나무들이 내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빈 그릇으로 명상하다. 이 가을 들어 나는 빈 그릇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 서쪽 창문 아래 조그만 항아리와 과반을 두고 벽에 기대어 이만치서 바라본다. 항아리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그릇이라 그 연한 갈색이 아주 천연스럽다. 창호에 비껴드는 햇살에 따라 빛의 변화가 있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며칠 전에 항아리에 들꽃을 꽂아 보았더니 항아리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였다. 빈 항아리라야 무한한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백세로 된 과반은 팔모 받침에 네모판으로 된 것인데 가로 한자 두치, 세로 한자의 크기, 과반치고는 크다. 이 역시 빈 채로가 더 듬직하고 아름답다. 텅 빈 항아리와 아무것도 올려있지 않는 빈 과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새 텅 비게 된다. 무념무상. 무엇인가를 채웠을 때보다 비웠을 때의 이 충만감을
진공묘유라고 하던가 텅 빈 충만의 경지다. 빈 그릇에서 배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바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도 새일처럼 머리 무겁다. 혼자 살아도 혼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도 또한 그렇다. 요즘 내 아침 일과 중 한 가지는 인동 덩굴이 밤새 자라오른 것을 보는 일이다. 한 해 겨울을 지낸 바 있는 동해안의 바닷가 그 집에서 울타리에 무성하게 뻗어오른 인동 덩굴을 얼마 전에 몇 줄기 떼어다 심었다. 오두막 한쪽에 버팀대를 세워 타고 올라가도록 해놓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 줄기가 뻗어 있어 그 왕성한 생명력에 감탄한다. 내가 하는 일은 한데 얽히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보살핌이다. 식물도 눈과 귀가 있는지 두런두런 일러주는 내 말을 알아듣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식물과 동물의 상관관계를 생각한다. 식물과 동물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때 이 지구의 생태계는 건강하다. 그러나 공생의 균형이 깨지면 생태계는 병든다. 오늘날 지구의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한 것도 동물인 사람이 식물을 무자비하게 남벌하고 학대한 때문이다. 이 지구의 주인을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온갖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간다.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산소는 누가 만들어주는가? 그 무게와 차지한 면적으로 따지면 지구상에서 식물이 가장 막강한 존재이고 숫자로 따지면 사람보다 곤충이 훨씬 많다. 이런 식물과 곤충들이 자연계에서 번성한 이유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다. 식물과 곤충의 세계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비정한 논리는 통용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다. 사람인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산 넘어 사는 노승. 가을바람 불어오니 일손이 바빠진다. 우선 이 구석 저 구석에 놓인 여름의 부스러기들을 치워야 한다. 들여왔던 발을 걷고 투명한 가을 햇살에 새로 창문을 바른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고추밭에 남은 끝물 고추도 마저 딴다. 호박도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군부를 짚어야 하므로 나뭇간에 장작과 땔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뜰가에 있는 몇 그루의 소나무와 단풍나무에 가지치기도 한다. 그동안 왕성하게 자라 한데 얽힌 가지들을 따내어 수영을 잡아준다. 폭우로 밀려나간 개울가 디딤돌을 물속에 들어가 끌어올려 제자리에 놓는다. 아무리 오두막일지라도 집을 한 채 지니고 살려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사람 사는 일 아니겠는가. 봄은 가도 꽃은 남고. 이 오두막에 살면서부터 나는 봄을 2번씩 맞이하는 셈이다. 남쪽에서 매화와 진달래와 산수유와 벚꽃과 복사꽃과 모란을 실컷 보았는데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이곳에서는 봄꽃들이 뒤늦게 문을 연다. 봄은 가도 꽃은 남고란 옛글 그대로다. 오늘 아침 뜰에 가득 피어난 민들레를 보면서 문득 나는 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읽을 책 곁에 있고 해차도 들어왔고 열린 귀로 개울 물소리, 새소리, 때로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 밖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예전에 살던 절에 들러 내가 심어 놓은 나무들이 정정하게 자란 것을 볼 때마다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아, 자기가 몸담아 사는 둘레에 나무를 심으라. 그 나무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고 지치고 상처받은 삶에 위로와 생기를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간 후에도 당신의 자취로 남을 것이다. 나무나 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인식은 달라진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실험 심리학자인 페이너는 식물에도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식물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철학의 원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이며 단지 그 겉모양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감각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동물은 몸 전체를 움직여 먹이를 찾지만 식물은 몸의 일부분만으로 그 일을 해낸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목소리로 서로를 분간하듯이 꽃들은 향기로서 서로를 분간한다. 페이너는 이런 상상도 하고 있다. 식물은 인간이란 두 발을 가진 짐승은 왜 저리도 분주하게 돌아다닐까 궁금해하면서 자신이 뿌리 내린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뛰고 떠들어대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영혼이 있다면 침묵 속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으며 이슬로 갈증을 풀고 새싹으로 충동을 분출시키는 영혼도 있을 법하지 않은가. 무말랭이를 말리면서 다시 겨울이 왔다.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차분한 때다. 나무들은 할 일을 다 마치고 안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대지와 함께 숨결을 고르는 그런 때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오면서 움트고 펼치고 떨구면서 살아온 제 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겨울 물도 숨지겨 흐른다. 가장자리에 얼음이 반쯤 덮였다. 외풍을 막기 위해 쳐놓은 휘장에 새벽 달빛이 차갑게 비치는 것을 보고 올겨울 이 산중에 사는 노루와 토끼 등 산짐승들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돈에 눈이 먼 밀렵꾼들 등살에 얼마나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것인가. 요즘에는 그 애들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 눈이 깊게 내려야 그 애들의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오두막 윗목에 종이를 깔고 잘게 썬 물을 말리고 있다. 겨울 동안 내가 즐겨 먹는 부식인데 그 어떤 찬거리보다도 이 무말랭이를 나는 즐겨 먹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물이 지닌 업까지도 함께 먹어 그 사람의 체질과 성격을 형성한다. 이를테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맛과 더불어 그 짐승의 업까지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짐승의 버릇과 체질과 질병, 그리고 그 짐승이 사육자들에 의해 비정하게 다루었을 때의 억울함과 분노와 살해될 때의 고통과 원한까지도 함께 먹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식생활과 환경,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세계 1급 전문가인 존 로빈스가 쓴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를 읽으면서 인간의 잔인성을 보고 치가 떨렸다.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는가? 인간이 돈벌이를 위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다. 육식의 대안으로서 저자는 우리 몸과 정신에 좋은 콩과 야채와 곡류, 과일, 견과류를 들면서 신장에 유익한 식품과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을 믿을 만한 통계 수치로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식에서 채식으로 그릇된 식습관을 바꾸었다고 한다. 톨스토이, 내 아버지의 생애를 쓴 알렉산드라 톨스토이는 채식가인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고모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식도락가였는데 어느 날 야채 1세기 식탁을 대하고서는 크게 화를 냈다. 자기는 이런 허섭쓰레기 같은 것은 못 먹겠으니 고기와 닭을 달라고 했다. 다음번에 식사를 하러 온 고모는 자기 의자에 메어있는 살아있는 닭과 접시에 놓인 부엌칼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놀라서 물었다. 누님이 닭을 달라고 했잖아 하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린 아무도 그걸 죽일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누님이 직접 하라고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살아있는 생명을 괴롭히거나 살해하는 것은 악독 중에서도 가장 큰 악독이다. 이제 이 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읽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세이스트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아직도 좋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는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느림은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느리게 사는 지혜는 첫째, 빈둥거릴 것, 즉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둘째, 들을 것,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셋째, 권태,
무의미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취미를 가지는 것이다. 넷째, 꿈을 꿀 것. 자기 안에 희미하지만 예민한 하나의 의식을 자리잡아 두는 것이다. 다섯째, 기다릴 것. 가장 넓고 큰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이다. 여섯째, 마음의 고향, 즉 존재의 퇴색한 부분을 간직해 두라고 그는 말한다. 한가로이 거니는 것, 그것은 시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이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소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궁핍을 모르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부풀게 해주기 때문이다. 재물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불행해진다. 지나친 소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게 하고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돈이나 재물이 사람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다. 세상에는 드물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 나름의 삶의 철학이 있다.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꼭 필요한 것만을 그것도 최소한대로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는 삶의 태도는 결코 낡고 소극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생활 태도는 오늘 지구 생태계의 위기 앞에 근원적인 의미를 갖는 지혜로운 삶의 철학이다. 저에게는 이렇게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슬기로운 삶의 태도, 생활 태도입니다. 오늘도 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